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식품화학 실험 비대면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4시간짜리 수업이지만 2학점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비대면 수업했던 걸 체크를 해봤더니 25분씩 2번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죠. 이번 주에 이제 진도 나갈 걸 감안을 해서 오늘 진도는 우리 교재 212페이지에 있는 식품화학 가장 문제 파트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 비중에 따라서, 그리고 그 뭐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스킵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선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소금, 설탕을 수분 활성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보시면 1-1 정답은 설탕, 포도당, 소금으로 되어 있고요. 설탕, 포도당, 소금의 수분 활성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 보시면은 20%의 포도당, 설탕, 소금이 담겨있는 물의 수분 활성도 크기의 순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적은 당일수록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은 아시다시피 2당6고 얘들은 몰당 342g 나옵니다. 포도당은 우리 거의 외우고 있죠. 180g이고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니까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합치면은 58.5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58g으로 쳐서 설탕, 포도당, 소금 순서 1-1과 1-2는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하나만 나와 있지요. 이런 문제가 간단하지만 이게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렇고 여기선 지금 식품안전기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출제 빈도를 보면은 10년에 1회, 10년이면은 식품 기사였을 때였고요. 21년에 3회, 이때도 아마 기사였을 때인데 15년에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제가 올려볼게요. 화면을. 네. A하고 B는 수분 함량이 같다. 그런데 보존기간은 A가 훨씬 길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수분 활성도로 설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A가 B보다 낮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가 보존기간이 훨씬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자유수의 함량을 말하는 거고 보존기간이 A가 훨씬 길다는 것은 A가 A 식품 중에 있는 자유수가 훨씬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B보다 A가 훨씬 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당성이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해설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한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1-4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이론 파트 할 적에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외워두고 예상 문제 그 엑서사이즈로 그 뭐예요 숫자 넣어가지고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로 한번 가볼게요. 1-4는 별로 설명할 게 없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분활성도의 정의를 쓰고 이 정의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의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 이 정의를 그대로 블럭 잡은 것처럼 문제에다가 집어넣고서는 다르게 살짝 앞뒤를 바꾼다든지 도체를 시켜가지고 틀린 보기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구단 외우듯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한 장 넘겨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빈칸을 채우시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의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 전이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 전이 온도는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수분이 많아서 자유수가 많아지는 거죠.
점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식품 속 분자들이 운동성을 갖게 되면서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렵지 않은 문제, 간단한 문제지만 출제도 21년이면 그나마 최근이네요. 예, 최근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추인검 제조 과정, 이것은 이제 식품화학도 식품화학이지만 공정 쪽도 들어가고 가공 쪽도 들어가는데, 추인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씹는 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리 전이 온도를 방금 봤던 문제, 유리 전이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면 어떤 온도의 전이 온도를, 유리 전이 온도를 줘야 하는지 당연한 얘기지만, 추인검은 씹는 사람이 씹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드는 껌이기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실온 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산 유통 과정에서는 딱딱한 유리 상태의 온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씹었을 때는 말랑말랑한 고무 상태가, 러버리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초산 비닐 수지를 껌 기초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막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걸 사용하는데 얘들이 약 3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인검의 내포장지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은박지죠, 은박지. 알루미늄이라기보다는 은박지, 얇은 은박지 속껍질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다? 예, 외부에서 들어온 열을 빠르게 보내서 유리 전이 온도 아래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한 이론이 들어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은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봤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이 중간고사에 봤던 문제들 제가 예고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기말고사 때도 한 30% 정도는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할 거예요. 거의 모든 학기, 모든 과목에서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은 그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야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범위가 겹쳐가지고, 범위가 되게 2배가 되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래도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덜 혼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기말고사 범위와 중간고사 범위를 따로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요 215페이지에 있는 2-1번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보니까 X축과 Y축 그래프는 제대로 잘 그리셨는데, X축과 Y축의 범례를 잘 못 쓰신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Y축은 수분 함량 퍼센티지고 X축은 상대 습도 퍼센티지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A, B, C 구간까지 책에 있는 것처럼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이거는 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볼 거냐 하면, 잠시만요. 흔들렸다. 삼각대가 좀 흔들렸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구조 가서 여기 218페이지에 있는 2절에, 예, 탄수화물의 종류와 구조. 탄수화물 5탄당 다 3가지를 쓰시오. 리보즈, 자일로즈는 크실로즈 이렇게 읽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다음에 아라비노즈, 요 3가지 꼭 써주시고요, 외워주시고요. 탄소 원자의 숫자에 따라서 탄소 원자가 3개 있으면 3탄당, 4개는 4탄당, 5개는 5탄당 라고 되어 있고, 6개는 6탄당 헥소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학기 초에 써드렸던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운데카, 도데카, 누르륵, 아이코사까지 그거를 외웠으면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3탄당이니까 당연히 트리오스 4개는, 테트라가 4개니까 테트로즈, OSE를 붙이면 당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을 보시면 화학 구조식을 보고 당의 종류를 적고 환원당인지 비환원당인지 쓰시오. 이것도 식품화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명의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모르잖아요. 식품위생인지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을 8급이나 9급이나 뭐 연구사나 이런 거 볼지 모르니까 그때도 요 기본적인 사항은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은 해설이 나와 있다시피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글루코즈이고 환원당입니다. 환원당. 2번은 1번의 사슬 구조를 직세형 구조로 풀어놓은 거예요. 얘도 역시 포도당이고 환원당이에요. 근데 이제 스크로즈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프락토즈가 합쳐진 건데 옆에 있는 오탄당 프락토즈가 있잖아요. 오탄당이란다. 6탄당인데 오각형 모양의 프락토즈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결합한 구조이고 얘네들은 비환원당이 됩니다. 비환원당이 라는 의미는 뭐냐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당도가 감미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스크로즈 설탕이 단맛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포도당과 과당의 1대1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요. 219페이지에는 1-3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글루코즈, 알파 디글루코즈, 알파가 생략된 거고 아무튼 디글루코즈에서 두 번째 탄소의 구조가 다른 여기 책에 보시면은 2번 탄소의 OH기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얘는 OH기가 오른쪽에 있고 얘는 OH기가 왼쪽에 있어요. 디글루코즈와 디람노즈는 두 번째 탄소의 구조가 다른 방향이 다른 에피머라고 합니다. 에피머. 그러니까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서로 한 개의 부재탄소만 배치가 다른 것을 에피머라고 해요.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의 설명이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그저 구구단 외워두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로 풀어쓰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대로 써주셔야 돼요. 해설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에피머는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한 개의 부재탄소만 배치가 다른 것. 입체 이성질체는 결합 방법은 같지만 3차원 공간 외에 서로 다른 화합물 이런 것들. 그리고 부재탄소는 비대칭 탄소라고도 하고 하나 써주세요. 키랄탄소, 카이랄탄소라고도 합니다. 얘들은 서로 다른 탄소는 이 C는 4개의 결합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결합선 중에 서로 다 다른 게 붙어 있는 거. 이 탄소를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나온 이 결합선에는 이 큰 덩어리가 붙어 있고 이쪽에는 수소, 이쪽에는 OH기, 이쪽에는 CHO가 붙어 있으니까 각각 4개의 손에 각각 다른 작용기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재탄소라고 합니다. 그걸 비대칭 탄소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긴 하지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보면 최근 22년 1회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당 중에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의 정의를 적고 전분과 팩틴이 어떤 다당류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당류는 당이 하나 이상 붙어 있는 걸 다당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단순 다당류는 단당류의 다당류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분뿐이겠어요? 셀룰로즈 뿐이겠어요? 글리코겐 이런 것들이 다 단순 다당류에 속하고요. 복합 다당류는 다른 것들이 결합된 다당류로서 팩틴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밑에 여기 나와 있네요. 단순 다당류는 전분, 덱스트린, 이눌린, 글리코겐, 셀룰로즈. 글리코겐 또 특히 뭐라 그랬죠? 동물의 저장 다당류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식물성 다당류입니다. 글리코겐 제외하고요. 복합 다당류에 팩틴, 헤밀러, 셀룰로즈, 한청 같은 것들이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 다당류는 외우기 쉬우니까 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 이눌린만 과당의 중합체로 되어 있죠. 이눌린은 과당의 중합체다. 이눌린은 돼지 감자, 뚱딴지의 주성분이다. 이눌린은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이눌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돼지 감자는 불쾌치가 있어서 사실 과거에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다. 뭐 사료로만 썼다. 돼지 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요즘에는 이게 잘못된 상식이죠. 당뇨의 효과가 좋다. 당뇨의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전분류에 비해서 당을 덜 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류 좋다, 나쁘지 않으면 좋은 거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아마 이게 최근에 한 10년? 7, 8년 사이에 막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눌린이 당뇨의 특효라든지 당뇨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 다른 전분류보다 좀 더 혈당을 덜 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예, 전분의 호화와 노화, 전분의 호화 영양 비신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면 호화가 되지요. 그거를 전분의 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화 조건과 노화 조건 이 해설로 나와 있는데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연한 얘기지만 온도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도 마찬가지죠.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화가 촉진됩니다. pH 같은 경우에는 호화 조건에 보시면은 중성에서 약 알칼리 정도까지가 호화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염류, 무기염류가 있으면 호화가 잘 되지만 황산염은 제외. 요거 외워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분의 종류, 예, 서류 전분이 감자 고구마인데 특히 감자 전분이 전분의 입자가 가장 사이즈가 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적에는 전분의 입자가 큰 경우에 예, 호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타치 다당류를 똑같은 전분을 호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자가 좀 더 빨리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호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전분의 호화를 억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수분, 온도, 첨가물의 관점으로 쓰시오. 2-2, 3, 4가 사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각각의 정답을 달지 않고요. 정답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2007년에 14년에 24년에 7년 10년 간격으로 출제가 되는데 2014년이면 사실은 가장 최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으로. 호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0에서 5도씨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빵이라든지 식은 밥을 넣어두게 되면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를 피해서 아예 60도 이상, 60도 이상은 뭐가 됩니까? 60도 이상은 딱 봐도 전기밥솥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30도, 이거는 우리 가정용 냉동실 온도를 보면 마이너스 18도씨 이하고 가정용 요즘 냉장고에서의 냉동고도 보통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들이 마이너스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조절을 해놓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 장실은 절대 안 되고 냉동실에 넣어두거나 꽝꽝 얼리거나 아니면 전기밥솥에 넣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수분 조절은 수분 함량은 30에서 60%에서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15% 이하로 건조시키면은 노화가 억제가 된다. 설탕을 첨가하면 설탕은 탈수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탈수 흡습을 해서 전분을 단시간에 건조시켜서 노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뭐 신기하지도 않지만 예전에 아주 한 2, 30년 전쯤에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 일본에서 조그맣고 예쁜 화과자 같은 걸 사오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돼도 노화가 안 되고 계속 그 찰기 부드러운 느낌을 텍스처를 계속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달아서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노화가 억제되는 그런 타입이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노화를 억제시킨 다른 또 첨가물을 좀 넣기도 하지만요. 단 것도 당도가 높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화제를 첨가한 게 있죠. 그죠? 유화제와 설탕 같은 것들을 첨가하면은 아무래도 노화가 억제가 돼서 부드럽고 찰기가 있고 녹진녹진한 그런 전분 식품의 텍스처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을 빼먹었는데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전분을 원료로 사용하면 그렇다. 아밀로펙틴은 이 주성분이 찹쌀의 주성분으로 되어 있죠. 찹쌀이 호화도 잘 안 되지만 호화도 느리지만 노화도 느리다. 뭐에 비해서? 아밀로즈에 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정답은 풀었고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은 호화와 노화는 갓 지은 밥하고 식은 밥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을 낮춘다는 것은 건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라면, 비스킷, 건빵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갱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갱은 물론 한청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젤리화를 시킨 것도 있긴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텍스처가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밀로펙틴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는 전분의 노화 원리를 구조적 또는 화학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화된 전분을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면 다시 전분 입자가 모여서 규칙성의 마이셀 구조로 미셀 구조로 되어가면서 점점 굳어져서 베타 스타치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이 호화 과정 요 부분은 한 번 정도 써주시면 좋아요. 수화, 하이드레이션, 물과 결합하는 거죠. 근데 뭐가 가해진다고? 열이 가해져서 75도 이상의 열이, 그래서 팽윤, 스웰링, 부어오르는 거죠.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서 규칙적인 마이셀 구조가 붕괴가 돼서 콜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교질용의 형성. 그게 바로 호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마이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이지만 일부는 수소결합 상태로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규칙적인 부분은 결정 상태. 이걸 미슬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노화가 된다는 것은 물 분자가 빠지면서 마이셀 구조가 다시 규칙적으로 되면서 딱딱해지고 수소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밥이 된다. 그런 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질로 가는데 지질에서 HLB 하이드로파일 리포파일 밸런스 또는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 아무튼 HLB는 친수와 소수의 밸런스, 친수와 친유의 밸런스라고 봐서 얘네들은 보통 0부터 20까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0부터 20까지 있는데 0이 가까울수록 친유성, 20에 가까울수록 친수성이다. 그러니까 4에서 6 같은 경우에는 친유성 10을 기준으로, 중간에 10을 기준으로 해서 10 아래기 때문에 친유성 비율이 큰 것으로 보시면 되고, 친유성의 비율이 크다는 것은 이제 기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중수적형 워터인 오일의 식품이다. 워터인 오일 딱 두 개만, 하나 더 있죠.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수중 유적형 오일 인 워터는 아이스크림, 우유 같은 것들이 있었었죠. 마요네즈도 거기 속합니다. 우리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공식을 가지고 구하는 계산을 하는 건데, 요것도 간단한 공식이니까 공식 따로 적어뒀다가 따로 정리해뒀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해설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화제 역할, 표면 장력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유화제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 또는 소수성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과 기름의 경계선에서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서펙턴트라고 해요. 서펙턴트. 그래서 두 물질이 잘 섞이도록 섞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멀전을 만드는 거죠. 에멀전. 그래서 유화제는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그 분산 상태를 균질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물질을 말하고요. 그리고 천연의 유화제로는 우리 잘 아는 레시틴이 있죠.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표면 장력과 계명 장력은 같은 걸로 사실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편제자 주 해가지고선 다른 의미상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은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질 다형 현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동질인데 같은 질을 갖고 있는데 형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딱 그거를 결정하시면 그거를 고민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고 요거 유질을 구성하는 TG의 분자가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결정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은 열에 이제 변화를 하니까 고체 유질을 가열해서 녹기 위해 냉각시키면은 불규칙한 배열의 결정을 고쳐야 되는데 이때 재가하면 또 융점이 높아지고 다시 냉각하면 규칙적인 배열의 결정이 형성돼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파형 불안정 온도 조절 템퍼링을 하면은 안정 베타 프라임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더 숙성을 하면 안정 베타가 되는데 요 베타 프라임형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요게 크리밍성, 쇼트닝성 같은 고형 유지의 특성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녹인 버터가 알파형이면은 버터 마가린 쇼트닝이 베타 프라임, 카카오 버터 라드 같은 경우에 좀 더 딱딱하잖아요. 얘들은 크리밍성이 부족한 베타형으로 볼 수가 있어서 요 템퍼링은 온도 조절을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한자로 이제 담금질이라고도 하고요. 블루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이 설탕이 녹았다 굳었다 하는 초콜릿 오래된 것들 보면은 설탕이 녹아 초콜릿 표면으로 유출되는 것을 곰팡이처럼 하얗게 뭐가 낀 것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블룸 또는 블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먹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보기 안 좋고 텍스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템퍼링이 요거죠. 초콜릿의 용점을 높여주고 부드러운 질감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가서 어디죠? 224페이지에 있는 불포화 지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